거의 모든 것의 역사. 사물의 크기. 18명의 영국 관측대원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비교적 괜찮은 편이었다. 메이슨은 함께 갔던 젊은 측량기사 제레미야 딕슨과 잘 지내면서 오랜 친구가 됐다. 그들은 수마트라에 가서 관측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출발한 지 하루 만에 프랑스 구축함의 공격을 받았다. 비록 과학자들은 서로 협력을 하고 있었지만 국가들은 그렇지 못했다. 메이슨과 딕슨은 높은 파도 때문에 너무 위험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겠다는 요청서를 왕립학회로 보냈다. 14. 그러나 왕립학회는 봉급을 이미 지급했고 정부와 과학계가 모두 그들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중단한다면 그들의 명성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될 것이라는 냉정한 답변을 보내왔다. 독촉을 받은 그들은 계속 항해를 했지만 도중에 수마트라가 프랑스에게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은 희망봉에서 항해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영국으로 돌아오던 중에 대서양에 있는 세인트 헬레나에 들렀던 그들은 그곳에서 메스켈린을 만났다. 그도 역시 구름 때문에 관측에 실패한 상태였다. 메이슨과 메스켈린은 곧 친한 친구가 되어서 파도를 즐기며 몇 주 동안 행복하고 어느 정도 유용하기도 했던 시간을 보냈다. 메스켈린은 그 직후 영국으로 돌아와서 왕립 천문대장이 되었고 더욱 성숙해진 메이슨과 딕슨은 윌리엄 펜과 볼티모어경 사이에 일어난 펜실베니아와 메릴랜드의 경계선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황야에서 4년 동안 390km를 측량하는 위험한 작업을 해야 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유명한 메이슨-딕슨 경계선은 훗날 노예주와 자유주를 구분하는 상징적인 중요성을 가지게 됐다. 경계를 측량하는 것이 그들의 주 임무였지만 그들은 18세기에 측정된 1도 사이의 간격 중에서 가장 정확한 결과를 비롯해서 천문학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관측을 하기도 했다. 그들은 고약한 귀족들의 경계선 분쟁을 해결한 것보다 그런 성과 때문에 영국에서 더욱 유명해졌다. 한편 유럽에서는 메스켈린을 비롯한 독일과 프랑스의 왕립 천문대장들은 1761년에 금성 통과 관측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관측을 시도했던 것이 문제였다. 관측 결과를 모아본 결과 너무 상반되는 곳이 많아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다. 결국 금성 통과에 대한 가장 성공적인 관측의 명예는 당시까지는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요크셔 출신의 선장 제임스 쿡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그는 타히티의 맑은 언덕에서 1769년에 금성 통과를 관측했고 오스트레일리아를 영국 왕실 지배로 만들기도 했다. 영국으로 돌아온 그의 보고에 따라서 프랑스의 천문학자 조제프 랄랑드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조금 넘는다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 천문학자들은 19세기에 관측되었던 두 차례의 금성 통과 결과로부터 얻은 1억 4,959만 킬로미터를 사용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거리는 1.49597870691 곱하기 10의 8승 킬로미터이다. 마침 우주에서 지구의 위치가 결정된 것이다. 영웅 과학자가 되어서 영국으로 돌아온 메이슨과 딕슨은 왠지 사이가 멀어져 버렸다. 18세기 과학의 역사적인 순간에 자주 등장했던 두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알려진 것이 없다. 초상이나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 영국 인명사전에도 딕슨에 대해서는 탄광에서 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1777년에 더 럼에서 사망했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 기록이 없다 싶어. 오랫동안 메이슨과 함께 일했다는 사실과 이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져 있지 않은 셈이다.
메이슨의 경우는 조금 나은 편이다. 1772년에 메스켈린의 요청으로 중력 편향 실험에 적당한 산을 찾으러 나섰던 그는 마침내 타이호스 위쪽의 중부 스코틀랜드 고원에 있는 슈알리온이라는 산이 적당할 것 같다는 연락을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는 탐사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렸고 그 후로 다시는 탐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알려진 것으로는 1786년에 부인과 8명의 아이들과 함께 느닷없이 필라델피아에 나타났다는 것뿐이다. 아마도 매우 궁핍한 상태였던 모양이었다. 18년 전에 측량을 마친 후로는 미국에 간 적이 없었던 그가 그곳으로 갈 이유도 없었고 그를 반겨줄 친구나 후원자도 없었다. 그는 그로부터 몇 주 후 사망해버렸다. 메이슨의 거절로 적당한 산을 측량하는 일은 메스켈린에게 맡겨졌다. 메스켈린은 1774년 여름 넉 달 동안 스코틀랜드의 외딴 산골짜기에 텐트를 설치하고 모든 가능한 곳에서 수백 번씩의 측정을 반복했던 측량기사들을 지휘하면서 지냈다. 그렇게 얻은 숫자들을 이용해서 산의 질량을 알아내는 복잡한 계산은 찰스 허턴이라는 수학자에게 맡겨졌다. 측량사들은 지도 위에 고도를 표시하는 숫자를 가득 적어넣었다. 허턴은 혼란스러워 보이는 숫자들 대신에 고도가 같은 점들을 연필로 연결하면 산의 모양을 알아보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 산의 전체적인 모양과 경사를 곧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허턴이 발견한 것이 바로 등고선이었다. 허턴은 쉬할리온에서의 측정을 근거로 지구의 질량이 대략 5,000조 톤이라고 밝혔고 그것을 이용해서 태양을 비롯한 태양계에 있는 중요한 천체의 질량을 모두 알아낼 수 있었다. 그래서 한 번의 실험을 통해서 지구, 태양, 달, 다른 행성들과 그들의 위성들의 질량을 모두 알아냈고 덤으로 등고선을 그리는 방법도 알아냈다. 한여름의 성과로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결과에 대해서 모두가 만족해하지는 않았다. 쉬알리온 실험의 단점은 산의 실제 밀도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숫자를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허턴은 산의 밀도가 물의 2.5배에 해당하는 보통 암석의 밀도와 같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16. 물론 그런 가정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전혀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은 조용한 요크셔 지방의 손일이라는 마을에 살던 존 미첼이라는 시골 목사였다. 외딴 곳에서 평범하게 살기는 했지만 미첼은 높은 평가를 받았던 18세기의 위대한 과학자였다. 다른 것들은 제쳐두더라도 그는 지진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고 자기 장가 증력에 대해서 독창적인 연구를 했으며 정말 놀랍게도 블랙홀의 존재 가능성을 알아내기도 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무려 200년이나 앞선 것이었고 뉴턴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획기적인 주장이었다. 독일 태생의 음악가 윌리엄 허셜이 천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 망원경 제조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이 바로 미첼이었고 17. 그 덕분에 그는 행성의 과학에 획기적인 업적을 남기게 됐다. 허셜은 1781년에 행성을 발견한 최초의 현대인이 되었다. 그 행성에 영국 왕 조지의 이름을 붙이려고 했던 그의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그 행성은 천왕성 우라니우스라고 불리게 됐다. 그러나 미첼이 남긴 업적 중에서 가장 천재적이고 큰 영향을 남긴 것은 지구의 질량을 측정하는 데에 쓸 장치를 고안해서 제작한 것이었다. 불행하게도 그는 실험에 성공하기 전에 사망해버렸고 헨리 캐번디시라는 당시에 은퇴하고 있었던 런던의 유명한 천재 과학자가 그의 아이디어와 장비를 이어받게 됐다. 캐번디시는 이미 유명한 과학자였다. 데번시어와 켄트 공작의 손자로 훌륭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캐번디시는 당시 영국에서 가장 재능 있는 과학자였지만 가장 독특한 사람이기도 했다.
몇 안 되는 그의 전기 작가들의 말에 의하면 그는 거의 병적일 정도로 수줍음을 타는 사람이었다 싶어. 그에게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매우 불편한 일이었다. 하루는 현관을 나서던 그가 자신을 존경해서 빈에서 막 도착한 오스트리아 사람과 마주치게 됐다. 그를 알아본 오스트리아 사람은 흥분해서 찬사를 늘어놨다. 갑자기 주먹질을 당한 사람처럼 놀라서 그 찬사를 듣고 있던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현관문을 활짝 열어둔 채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도망쳐버렸다. 그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몇 시간이 걸렸다. 그는 하인들과도 편지를 통해서만 대화를 했을 정도였다. 위대한 박물학자 조지프 뱅크스가 매주 개최하는 과학 모임을 좋아했던 그는 가끔씩 사교 모임에 참석을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언제나 캐번디쉬에게 접근하거나 그를 쳐다봐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은 우연인 것처럼 다가가서 허공에 이야기하듯이 말을 해야 했다. 만약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야기의 경우에는 웅얼거리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목소리의 음정이 높았던 캐번디쉬는 신경질적으로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는 조용한 곳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진짜 허공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싶고. 부유하면서도 혼자 있기를 좋아했던 그는 클레펌의 집에서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전기, 열, 중력, 기체, 그리고 물질의 조성을 비롯한 자연과학의 전 분야에 대한 실험에 열중할 수가 있었다. 18세기 후반에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기체나 전기와 같은 기본적인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아무 의미 없이 단순히 몰두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는 경우도 생기기 시작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미국의 벤저민 프랭클린이 목숨을 걸고 번개 속에서 연을 날리기도 했다. 프랑스에서는 필라트르 드 로지에가 입안에 가득 머금은 수소를 불꽃 뒤로 뿜어서 수소가 정말 폭발적으로 연소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는 그 실험 때문에 눈썹을 모두 태워버렸다. 캐번디쉬도 역시 더 이상 펜을 잡고 있을 수 없을 때까지 자신의 몸에 점점 더 많은 양의 전류를 흘려보면서 그 느낌을 글로 적었다. 실험을 하다가 의식을 잃어버리기도 했다. 캐번디쉬는 평생에 걸쳐 획기적인 발견들을 했다. 그는 최초로 수소를 분리했고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켜서 물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이상한 버릇을 버릴 수가 없었다.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은 의외의 실험 결과가 있다는 암시를 논문에 발표해서 동료 과학자들을 화나게 만들기도 했다. 모든 것을 비밀로 덮어두고 싶어하는 그의 성격은 뉴턴과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훨씬 심했다. 전기 전도에 대한 그의 실험은 다른 사람보다 한 세기나 앞선 것이었지만 불행하게도 19세기가 될 때까지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실제로 그가 했던 실험의 대부분은 케임브리지의 물리학자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 그의 논문집을 발간했던 19세기 말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공로가 돌아간 후였다. 캐번디쉬가 다른 사람에게 밝히지 않았던 많은 것들 중에는 에너지 보존 법칙, 옴 법칙, 돌턴의 부분 압력 법칙, 리히터의 역비례 법칙, 시아르의 기체 법칙, 전기전도 법칙을 발견했거나 예상했던 것들이 있다. 그것도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과학사학자 J.G. 크루스에 의하면 캐번디쉬는 조류의 마찰에 의한 지구자전 속도의 감소에 대한 켈빈과 G.H. 다윈의 연구, 1915년에 발표된 지역에 따른 대기, 냉각 효과에 대한 라머의 발견, 혼합물의 결빙에 대한 피커링의 연구,
불균일계의 평형에 대한 루스붐의 연구 중 일부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한다. 20. 그리고 그는 비활성 기체로 알려진 원소들의 발견에 직접적인 실마리를 남기기도 했다. 1785년 대기 중의 질소를 연구하던 중 비활성 성분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지만 인정을 받지 못했다. 아르고는 영국의 렐리건과 윌리엄 램지가 1894년 태양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던 중에 발견됐다. 비활성 기체 원소 중에는 1962년에야 비로소 발견된 것도 있다. 1894년에 아르곤이 발견된 후 1895년에 헬륨이 발견됐고 1898년에는 크립톤, 네온, 제논이 발견됐으며 1900년에 마지막으로 라돈이 발견됐다. 비활성 기체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원소들과 결합해서 화합물을 형성하지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화합물을 만들기도 한다. 여기에서 인용한 1962년은 비활성 기체인 제논과 플루오린의 화합물이 최초로 발견된 해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흥미로운 것은 그가 67세였던 1797년 늦여름에 했던 것으로 알려진 실험이다. 그는 아마도 과학적인 존경심 때문에 존 미첼이 그에게 남겨진 장비 상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조립을 마친 미첼의 장비는 18세기형 노틸러스 체력단련 기계와 비슷했다. 그 속에는 추, 평형추, 진자, 축, 비툴륨 줄들이 장치되어 있었다. 기계의 중심에는 납으로 만든 158kg짜리 공 2개가 작은 공 2개 옆에 매달려 있도록 되어 있었다. 큰 공에 의해서 나타나는 작은 공들의 중력 편향을 측정하면 중력 상수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중력 상수를 알면 지구의 무게, 더 정확하게는 질량을 알아낼 수 있다. 물리학자들에게 질량과 무게는 서로 다르다. 질량은 어느 곳에서나 똑같지만 무게는 행성처럼 거대한 물체의 중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달에 가면 무게는 줄어들지만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지구에서는 질량과 무게가 거의 같기 때문에 물리학 교실에서가 아니라면 질량과 무게가 동의어라고 생각해도 좋다. 그렇구나. 중력 때문에 행성이 궤도를 따라 회전하고 낙하하는 물체가 충돌하게 되기 때문에 중력이 상당히 큰 힘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태양과 같은 육중한 물체가 지구와 같은 다른 육중한 물체를 붙들고 있을 때만 강하게 보일 뿐이다. 그러나 작은 규모에서의 중력은 놀라울 정도로 약하다. 우리는 책상에서 책을 들어 올리거나 바닥에서 동전을 집을 때마다 지구 전체가 미치는 중력을 이겨내고 있는 셈이다. 개번디쉬는 새털처럼 지극히 가벼운 수준에서 중력을 측정하려고 했다. 정교함이라는 것이 중요했다. 개번디쉬는 측정 장비가 설치된 방에서는 작은 속삭임도 허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옆방에서 작은 구멍을 통해서 만원경으로 측정을 했다. 그의 실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했고 7가지의 서로 관련된 측정을 모두 마치기까지는 거의 1년이 걸렸다. 마침내 계산을 끝낸 캐번디쉬는 지구의 질량이 오늘날의 단위로 표시하면 1.3 곱하기 10의 22승파운드 즉 60원톤의 1조 배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1톤은 1000kg 또는 2205파운드에 해당한다. 22. 오늘날 과학자들은 박테리아의 질량도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고 20m 떨어진 곳에서 하품을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정도로 민감한 장비를 사용하지만 1797년 캐번디쉬의 측정 결과보다 훨씬 더 정확한 결과는 얻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지구의 질량은 캐번디쉬의 결과에서 1% 정도 다른 59억 7,250만 톤의 1조 배로 밝혀져 있다. 이런 결과들은 모두 캐번디쉬가 측정을 하기 110년 전에 뉴턴이 아무런 실험적 증거도 없이 제시했던 값과 거의 같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이르러 과학자들은 지구의 모양과 크기는 물론이고
태양과 다른 행성으로부터의 거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됐다. 또한 집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서도 지구의 질량을 가르쳐줬다. 이제 지구의 나이를 알아내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결국 필요한 것들은 모두 발 아래 있는 셈이니까 말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인간은 자신이 살고 있는 행성의 나이를 알아내기도 전에 원자를 쪼개고 텔레비전과 나일론과 즉석 커피를 먼저 만들어냈다. 그 이유를 알아내려면 북쪽의 스코틀랜드에 가서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지질학이라는 새로운 과학 분야를 만들어낸 천재를 만나 보아야만 한다. 네. 18